김경래의 최강 시사.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 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입니다.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82년생 김지영을 다룬 게? 네. 굉장히 평가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네. 예상 그 평가대로 지금 예. 흥행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영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 특히 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뭐 극장에서 본 분들에 의하면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막 흐느끼시고 끝날 때까지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82년생 김지영 영화 이 얘기 여기 예. 최강시사에서 한 게 뭐 기사화가 됐어요. 많이 됐더라고요. 예. 예.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1000개 넘게 달렸는데 하나도 안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봤거든요. 잘 안 보셨어요? 컴프리 맡은 거야? 악플이 맡은 거야? 악플이 많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젠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남녀 간에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네. 남자 중에 또 아닌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논쟁은 영화가 흥행은 잘 되고 있어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후진적인 논쟁이죠.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하고 오늘 실제로 다룰 내용은 좀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컨테이너 안에 39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예. 이게 뭐 처음엔 중국인 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베트남인들도 좀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미리꾸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였죠? 그게? 2001년. 좀 된 사건이군요. 많은 분들이 좀 아직은 좀 기억에서 좀 살짝 멀어져 있겠지만 제7 태창호 사건이라는 이건 배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로 미리국 시도하던 제중국 동포 또는 이제 몇 명의 중국인까지 합쳐서 한 60여 명이 배에 타가지고 오는데 해경의 단속을 피해서 그 배 밑으로 이제 숨은 거죠. 고기 잡으면은 이제 저장하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가스. 그렇겠죠. 최근에 뭐 오징어 저장 창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숨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질식사했죠. 그래서 한 25분 정도가 그때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굉장한 사건이네요. 이것을 그 선원들이 버렸어요, 바다에. 시신을.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고 사건을 거죠. 은폐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사건이 밝혀져서 뭐 사체 유기라든가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노동시장의 왜 임금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흔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서는 정작 본인들을 이제 미그런트 워커, 그래서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을 이주 노동자.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나라든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 혹은 노동자들의 이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국가가 장벽을 막고 있죠. 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왕래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제도적 법적으로 많이들 막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번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이 몇 편이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꽤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사건들도 꽤 있는. 그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태창호 아까 말씀하신 제7 태창호 사건 이건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사건인데 요거를 정면으로 더 다룬 영화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쓴 분이에요. 그래요? 심성보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 흥행에서는 완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거. 예, 해무라는 작품. 김윤석 씨가 이 선장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제7 태창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경기도 안 좋고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선장이 이제 김윤석 씨인데 이제 의뢰를 받죠. 중국인들하고 제중국 동포들을 이제 몰래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좀 가라. 그럼 목돈을 주겠다. 이래서 이제 본인이 함께 늘 다니던 선원들하고 같이 배를 몰고 이제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황해 쪽으로 갔겠죠. 서해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 몰고 온 배를 타고 온 그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을 이제 배에 태우죠. 배에 태웠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아, 단속이 있었는데 이제 저장 창고 같은데 숨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 이 해무라는 영화의 이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미립국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이 배 위에 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응 방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선원들? 선원들.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광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무슨 윤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은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죄 혐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니까는 온갖 그 광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카니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반응과 행동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나 그 김윤석 씨가 맡은 그 선장이 아주 굉장히 차가운 광기를 여기서 이제 선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해무라는 영화는 그래서 제7 태창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그 리더십에 대한 논평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소재긴 했지만은 그거를 정면으로 다룬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리더십이 지금 완전히 광기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논평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영화적인 재미랄까요? 그 흥미랄까 이런 것은 이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게 여름 시장에 개봉했는데 관객들의 그 니즈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영화 자체의 만듦새나 주제의식은 아주 훌륭했던 작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진지한 영화군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한 영화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해무가 그 바다 안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겠죠. 그 뭐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추한 모습, 우리들의 추한 자화상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유의미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은 진지한 영화가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한국 영화 중에 이주 노동자를 다루는? 심심치 않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뜸하긴 했습니다만 그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주 노동자 영화들이 자주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반가반가라는 육상효 감독의 그건 코미디 영화. 이건 코미디로 풀었어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제 별명이 한때 반가반가예요. 왜 반가반가셨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게 이제 김인권 씨 주연의 영화인데요. 김인권 씨가 사실은 한국 사람인데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을 하려고 이주 노동자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풍자 코미디인 거죠. 출신 국가를 이제 뭐 흔히들 많이들 오는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면 이제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무 데에서도 어디서도 오지 않는 나라 부탄. 부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로 이제 본인을 속여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찮게 다른 이주 노동자들하고 좀 인간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이들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처지에 감정이입하고 이들과 연대해서 같이 싸워나가는 과정.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코미디의 틀로 좀 가벼운 터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묵직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런 주제 의식을 잘 실어 나르고 있는 작품이고 또 한편의 영화도 코미디인데 뭐죠? 그 유준상 씨 주연의 로니를 찾아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유준상 씨가 이제 태권도 사범이에요. 예. 근데 팔이 날려요. 예. 단원들이 없어요. 단원이 없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거를 좀 단원들을 끌까 하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태권도 이제 시범 대회를 엽니다.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하는데 그 시범 대회 하필 그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로니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가 놀러 와요. 그런데 보니까는 로니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허당 같이 보이니까 나하고 한판 대련할 사람 좀 나와봐라. 했는데 로니가 나가요. 로니가 나갔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유준상 씨가. 유준상 씨가 코미디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게 체면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해서 재대련을 하려고 하는데 로니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로니를 찾아서. 수소문을 했더니 귀국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로니하고 평소에 친하던 다른 이주 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이 로니의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찾아 나서요. 집요하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로니는 일종의 핑계고요. 이 유준상 씨가 로니를 찾아 나서게 되면서 뚜힌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뚜힌과 이 유준상 씨 사이에 이제 우정이 생겨나는 과정이 영화의 기둥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 또는 처지 이런 것들은 매우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로니를 찾아서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주 노동자를 다룬 영화는 외국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이주 노동의 역사가 더 기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켄 로치 감독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영화에서도 슬쩍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노인 주인공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주 노동자예요. 그 여성. 이주 노동자. 근데 왜 마켓에서 그 깡통을 그냥 뜯어가지고 먹고 있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영화에서 등장하는데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켄 로치 감독이 이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 빵과 장미라는 영화. 이건 굉장히 명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 몰래 들어와서 일하는 멕시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그 여성을 도와주는 노동운동 전문가죠. 활동가죠. 그 활동가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살짝 이제 로맨틱 라인도 좀 들어가는데 이 빵과 장미라는 영화의 결말은 결국은 추방당해요. 그 여성이 이제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추방이 불법 체류자가 발각이 돼서. 저도 미국에 뭐 다른 일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굳은 일을 하는 분들은 죄다 미국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히스패닉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여전히 그 불법 체류자 신세라고 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단속을 안 하는지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이 안 계시면 미국 사회는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갖 굳은 일, 쓰레기 치우는 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멕시코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분들이 없어지면 백인들이 그걸 하라고 할까요? 백인 중산층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이주 노동이 없으면은 거의 한국 농촌은 거의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농촌에만 가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주 여성들도 많고요. 어촌도 많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느라고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주 노동자들이 만약에 한국에 정착해서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싫대요. 대부분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일자리를 빼앗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결국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이상은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다른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없고 또 4년 10개월 뒤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왜 4년 10개월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예, 4년 10개월을 딱 끊어가지고 영주권 못 주게 나가버리죠. 비정규직 2년 안 채우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주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좀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요번 주부터요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탄체로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러면 그동안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은 고속버스를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었던가요?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이게 13년 만에 계속 오래된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오늘 박김영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이 시범 운행하는 이 휠체어 고속버스 타보셨나요? 네, 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하셨던 일이라던데. 네, 이 버스를 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교차됐는데요. 네. 드디어 이런 버스를 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주 감회도 새로웠고 또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성취감도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걱정이라면 어떤 걱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네. 이렇게 시범 운행을 이번에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런 시범 운행을 통해서 이것이 일단은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것이 멈춰질까봐 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시내 다니는 시내버스들은 저상버스라고 이게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는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네. 그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휠체어를 빈칸에 싣고 몸은 따로이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휴게소에 가면은 그 빈칸에 들어있는 휠체어를 빼고 그리고 엎히거나 들려서 휴게소 가서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예 그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고속버스 같은 건 절대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우리도 좀 고속버스 좀 타자. 네, 이런 요구였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는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가 가지 않거나 네. 또는 다른 이동수단이 자가용이 아니면은 버스가 가는 지역에는 고향에도 갈 수가 없었고요. 또 친인척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예 고속버스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여행은 또 여행이라고 치는데 명절 같을 때 고향 못 가는 거는 굉장히 서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그 추석, 설날, 그리고 이런 명절에 우리도 좀 고향 좀 가보자. 그래서 그 매년마다 버스나 이런 곳에 귀향객을 위한 표 예매 이런 거 있을 때 저런 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고 나는 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가족들과 같이 고향을 찾아가거나 버스를 타고 여행보다도
그냥 명절에 고향 한번 가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이 요구를 하셨다는데 장애인분들이 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뭐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 네, 사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다니고 네. 있기는 하지만 시외와 고속버스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는 이 리프트 장착 네.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명절에 터미널에 가서 네.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도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요구한 지 한 4, 5년이 됐어요. 네. 법이 제정됐지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고민이 일단 없는 게 문제였고요. 네. 그냥 뭐 고속버스 타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게 우선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하나의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그 의지 없었던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고속버스 사업자들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게 있고,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그런 것이 예산이 안 된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던 거죠. 그럼 요번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하는 거는 아주 일부 버스만 해당되겠네요. 지금은 그죠? 그렇죠. 지금 고속버스 9,000대 중에 지금 이런 리프트 버스가 10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 지금 시범 운행하는 것도 10대예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시범 운행을 하는 것이 10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아하.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또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어떤 휠체어가 맞는지 이게 의자와 의자 사이가 폭이 좁다 보니까 그 휠체어도 규격에 맞게 요구되는 그들의 규정에 맞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9,000대 중에 10대라 그러면은 사실 제가 장애인이면은 부산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매일 운행을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일주일에 한 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지금 현재로서 시범적으로는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시범적으로 운행은 되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이게 국회에서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고속버스에 대한 국토부 예산에서 이것이 또 그냥 통과가 될까 이런 걱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장애인분들은 이런 어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어느 정도로 더 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장애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장애인들 얼마나 돼서 이 버스를 얼마만큼이나 늘려야 되냐. 요것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늘어야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 누가 많이 이용을 합니까? 장애인도 이용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고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속버스에 이 리프트 차량이 되는 것도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이거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교통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모두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휠체어 장애인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생각으로 보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는요, 주로 선진국이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 일반적으로도 외국에서는
우리가 길에 지나다니는 택시가 있잖아요. 네. 이런 택시에도 리프트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길에서 누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길에서 차를 세우고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정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져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 모든 이동수단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외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